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우리 대학 중앙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51대 중앙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종동아리 연합회와 16개 단과대학 대표자들이 학생회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했는지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 대표자를 감사한 결과 단일계좌 사용 원칙을 위배하고 영수증을 60%도 확보하지 못한 예술대학이 경고 2회, 영수증 확보율이 95%에 미치지 못한 생활과학대학과 특성화 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이 경고 1회, 감사 당일 통장 원본을 준비하지 않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경고 1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앙감사 준비가 미흡했던 치과대학은 지난 26일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2학기 특별감사는 10월 중에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감사를 위해 각 대표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최근 이번 학기에 도전 역량 강화 장학금과 내년 1학기에 경력개발 장학금을 통합하여 선발한다는 학교의 공지에 학생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람 포인트 제도를 통해 운용되어 온 장학제도는 도전 역량 강화 장학금, 경력개발 장학금, 경력 향상 장학금으로 특히 경력개발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해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취업지원부에서는 이번 변화가 큰 사람 프로젝트 개편의 사전 조치로서 효율성과 장학금 운용의 효과 증진을 위해 기존의 3개의 장학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경은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부실한 태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학생들과 학교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의 열린 소통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말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웹메일 서비스가 개편되었습니다. 정보전산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웹메일이 학생은 지메일로, 교직원은 지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분리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메일은 더는 송수신이 불가하며 기존 메일을 구글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과 정보를 이관하는 방법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되는 신규 웹메일 서비스는 전북대 도메인으로 구글 앱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또한 구성원별 제공되는 메일 용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났으며 메일 보관기관과 보안, 부가 서비스는 모두 구글 정책에 따라 바뀌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웹메일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해 기존 메일을 쓸 수 없다거나 새로운 서비스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욱 편리하게 바뀐 이번 웹메일 서비스. 더 나은 학업을 위해 개편된 만큼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기자, PD와 같은 언론사 종사자 12명이 인터넷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일명 기자 단톡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단톡방은 직장인의 익명보장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파생했으며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기자와 PD 등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이 익명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버닝썬 사태와 정준영 몰래카메라 관련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물을 공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과 외모 등을 거론하며 각종 성희롱 발언은 물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된 여교사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취재해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해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올바른 정보와 발빠른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언론인의 신뢰와 믿음이 떨어진 기자 단톡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언론인들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점심에 방송하는 뉴스 코멘터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기사들이 작성되는 요즘,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오늘의 주요 기사를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2019년 9월 19일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현의 러브벨트 듣고 오셨습니다. 학우 여러분, 추석은 잘 지내고 오셨나요? 태풍 북상과 함께 날이 계속 흐리다가 추석을 기점으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오늘도 기운 내시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석에도 계속되는 홍콩 민주화 시위. 홍콩도 추석인 중추절 명절을 맞이했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1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홍콩의 민주화 시위 진영은 이날 홍콩의 유명 관광지인 빅토리아 파크와 여러 시내 공원에서 모였으며 시내 곳곳에 거점에 모여 집회를 하고 다시 국제공항 마비 시도에 나섰다. 이날 집회는 최근 홍콩 정부가 대규모 반정부, 반중 시위를 촉발하게 된 범죄인 인도법 철폐를 선언하면서 시위대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형 행사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김지희 기자의 코멘터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래 그리고 남겨진 것들입니다. 네,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홍콩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홍콩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일부이지만 반자치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1800년대 후반 중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99년 동안 홍콩을 양도하게 됐습니다.
홍콩은 199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특별협정에 따라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일국양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라는 의미죠. 홍콩은 중국의 일부가 되었지만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함께 투표권 등 민주적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협정에 따르면 일국양제가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홍콩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미 홍콩은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 시위, 2014년 홍콩 선거에 대한 중국 개입에 항의하는 시위 등 중국에 맞서왔습니다. 지금도 2달 넘게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홍콩 시위를 촉발한 배경은 범죄인 인도 법안, 즉 송환법에 있습니다. 송환법이 무엇인가요? 범죄인 인도 제도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상호간 조약을 맺은 국가 사이에서 발효되는데요. 범죄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는 국가, 혹은 재판 관할권이 있더라도 모든 증거와 증인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불가능한 국가 등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한 제도입니다. 송환법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요. 송환법의 추진 배경은 지난해 2월 홍콩인 남성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있습니다. 대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에 귀국한 남성을 홍콩 경찰이 체포했지만 대만과 홍콩은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네, 따라서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만을 포함한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범죄인을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송환법의 악용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으로 홍콩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홍콩 반중 활동가를 중국으로 데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네, 2015년 중국 공산당 비판 서적을 팔던 홍콩 서점상들이 중국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었죠.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이런 행위가 납치라며 비난받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합법적 인도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입니다. 네, 송환법이 통과되면 홍콩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크네요. 또 법안 자체보다는 중국 정부에 대해 쌓여온 불신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콩 시위는 언제 처음 시작되었나요? 시위는 올해 3월 31일 처음 시작됐습니다. 6월 12일 예정되었던 송환법 2차 심의를 앞두고는 더욱 거세졌는데요. 6월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이 홍콩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이에 홍콩 입법회는 송환법 심의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2차 심의 이후 며칠 만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다양한 우려를 반영해 송환법 개정안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는 언제든 날치기 통과가 가능하다며 법안 완전 폐기를, 덧붙여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이를 요구하는 시위에 약 200만 명이 운집했었죠. 이는 홍콩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캐리람 장관이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번 시위는 송환법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넘어서 반중국 성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강경 진압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시위가 시작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홍콩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은 약 2,000발, 체포한 시민은 약 700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경찰의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했지만 홍콩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송환법 개정과 경찰의 강경 진압 처벌을 요구하던 홍콩 시민들이 이제는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지난 8월 초 홍콩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는데요. 네, 시위대의 행동은 일국가 입체제라는 기본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위대가 자신들의 진정한 목표를 감추기 위해 송환법 반대라는 구실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홍콩 시위와 함께 벌어진 총파업으로 홍콩의 항공편과 지하철 등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홍콩 곳곳에서 시위대와 진압경찰 사이에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행정장관은 이러한 시위대의 사임 요구를 거부하며 홍콩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위 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이미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했고 폭동죄로 기소된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경찰의 무분별한 최루탄 발사, 고무탄 및 물대포, 또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폭력도 빈번하게 일어났죠. 네, 또한 홍콩 경찰이 시위대로 분장해 체포작전을 벌인 일도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 진압에 나선 가운데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와 헬멧 등을 써 시위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시위대처럼 분장한 후 섞여있던 사복 경찰들로 경찰의 진압작전이 전개되자 바로 옆에 시위대를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경찰의 강경 진압은 물론 시위대를 향한 테러 사건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른바 백색 테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검은색 옷은 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상징하는데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시위대를 폭행하는 테러를 벌였습니다. 지난 7월 위안랑 전철역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시위대는 물론 역 안의 사람들, 심지어는 임산부에게까지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테러 사건은 많이 있었죠. 심지어는 시위대를 인터뷰하던 기자까지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답니다. 네, 경찰의 물대포와 체류탄에 맞서 시위대 역시 화염병과 벽돌로 대항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위대는 5대 요구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 요구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위대의 5대 요구는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연행자 무조건 석방 및 불기소, 그리고 행정장관 직선제의 실시입니다. 지난 9월 4일 홍콩 행정장관은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 밝혔는데요. 홍콩 데모시스트당 조슈아 웡은 송환법 철회로 만족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선거를 하게 되는 날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조슈아 웡은 17살 때 중국에 맞선 우산혁명을 이끈 인물로 유명하죠. 2014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시위 중에도 2차례 홍콩 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났다고 합니다. 네, 석방 직후에는 독일 수도 베를린으로 가서 독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미국 등 서구를 방문해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서도 중국에선 시위가 계속됐다고 해요. 앞서 기사에서 소개했듯이 중추절 명절임에도 홍콩 유명 관광지인 빅토리아 피크 등 시내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IFC몰, 타임스스퀘어 등 도심 쇼핑몰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이어나갔다고 해요. 네,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8월 26일 홍콩에 여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홍콩 자체에서도 큰 문제지만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시민들이 저렇게 반대한다면 그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본다며 홍콩 정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티베트 문제, 신장 위구르의 자치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의 발언을 자제하며 경제 문제에만 집중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정치 및 인권,
또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체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이어 체제 등 좀 더 포괄적인 범위로 확장될 전망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제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홍콩 사태에 대한 기사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전환해서 재미있는 기사를 준비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기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호텔에서 혼자 쉬며 뒹굴뒹굴 2030 홈캉스족 떴다. 호텔에 홀로 머물며 철저하게 고립된 휴가를 보내는 2030 홈캉스족이 늘고 있다. 호캉스는 주로 호텔에서 가족, 친구와 어울리며 수영과 스파 등을 즐기는 개념인데 비해 홈캉스족은 호텔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방에서 아예 나오지 않으며 고립감을 즐긴다. 또한 과거 집에만 머무는 방콕과 달리 집이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오는 근심과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텔을 택한다. 휴가에 대한 고정적 개념도 물리적, 심리적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 혼자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가를 즐기는 홈캉스족에 관한 기사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기사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애덤 리바인의 No One Else Like You 듣고 오셨습니다. 호텔과 바캉스를 합친 말인 호캉스, 즉 바다나 휴양지가 아닌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긴다는 말이죠. 이제는 거기에 혼자라는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사에 나온 예시로 한 분은 휴가 때 입조차 열고 싶지 않다며 홈캉스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홀로 호텔에서 넷플릭스 드라마나 웹툰 등을 몰아보며 휴가를 즐기고 싶다고 했는데요. 3박 4일 동안 호텔에서 나가지 않고 자발적인 고립을 즐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예전에 통용되던 휴가의 개념과는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저도 최근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보니까 확실히 호텔에서 편히 쉬는 게 트렌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호텔에서 바캉스를 지내는 비율이 높아졌나요? 네, 이미 1인 투숙객 증가에 맞춰 호텔업계 패키지 상품도 늘고 있고요. 홈캉스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파크 투어의 집계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호텔 1인 투숙객은 도심에서 머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애써 먼 휴양지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거죠. 휴가가 굉장히 간소화된 것 같아요. 혹시 홈캉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때 추구하는 가치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숙소에선 잠만 잔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요즘은 편안하게 푹 쉴 수 있는 호텔로 많이 잡는 편이에요. 이번 여름에도 가족들과 호캉스를 즐겼는데 혼자서 와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취미를 즐기는 게 많이 유행하곤 했어요. 예전에는 많이 못 들어봤던 단어인 혼밥, 혼영, 홈코노 등 유행어도 많이 생겼죠. 네, 저도 사실 혼자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홈캉스야말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호텔이라는 편안한 장소 안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번 여름은 이미 놓쳐버렸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경험해보고 싶네요. 이토록 홈캉스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수영이나 스키처럼 계절을 타는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시간만 나면 짧게 머무르다 올 수 있죠. 또 호텔은 전국 어디에나 있으니까 시간 내서 멀리 다녀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사에도 나오듯이 휴가에 관한 개념이 모든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희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 세대는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따르는 대면 소통의 큰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 집도 벗어나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심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해방감을 느끼려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과 함께 집돌이, 집순이란 말도 많이 유행하고 있죠. 또 이건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본 김영하 작가의 말인데요. 호텔에선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는 근심이 없다고 해요. 맞습니다. 집에선 눈만 돌리면 근심거리가 생겨나죠. 하다못해 세탁기만 봐도 저 빨래를 해야 하는데 아니면 또 설거지 빨리 해야 되는데 집안일 밀렸는데 이런 근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또 이건 어떤 에세이에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오래 살아온 공간에는 상처가 있다라고 해요. 집에서는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을 순 없죠. 반면 호텔에는 들어가는 순간 잘 정돈되어 있고 일상의 기억을 잘 떠올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혼자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홈캉스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코멘터리 김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19일)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희, 연출의 도은석, 기술의 조민주, 진행의 김지희, 그리고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10cm의 이제 여기서 그만입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인 캠퍼스 지성이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